예. 반국가 행위 그리고 제가 반체제 정당 요걸 가져왔어요. 반체제 정당. 예. 요거 이제 많이들 스스로 아시는 것 같지만 의외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반국가 행위.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건 깔고 가겠습니다. 잘 모릅니다. 네. 애초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항상 테두리 안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반국가 행위라고 한다면 반사회적인 행동이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네, 다르죠. 네. 그러니까 국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국가를 인정하지 않아. 국가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국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아. 라는 자세로 나와야 되잖아요. 네. 주변에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네. 그치. 그래서 흔히 그렇잖아. 이거를 흔히 본다 그러면 그 나라는 좀 이상한 나라인 거지. 반국가 행위자를 막 많이 본다. 흔하게 보는데 막 국가가 유지돼. 그게 너무 신기한 나라지 그러면. 그러니까 계속 반국가 행위를 하려면 일단 국가가 남아 있어야겠다. 그렇지. 맞아. 근데 국가가 남아 있기는 한데 계속 반국가 행위를 해? 그럼 이 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제대로 된 국가는 아니라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국가거든. 그러니까 반국가 행위자를 많이 본 적이 없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딱 좋은 본보기 아니에요? 혹시? 정답은 윤석열 안에 다 있는 거 아니야? 정답은 물론 윤석열 안에 다 있지. 아니에요? 일단 헌법을 자꾸 부정해. 지 맘대로.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했어 심지어. 네. 그리고 헌법에 따른 절차도 부정해. 그렇지. 수사 절차 이런 거. 다 거부해. 근데 누구보다 그걸 잘 이용해 왔어. 평생 동안. 근데 또 막 다른 사람한테 반국가 뭐라 해. 뭐지? 자꾸 이게 뭐라 했죠? 걔 이제 하는 말도 까먹었다. 내가 너무 진지 빨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반국가 세력? 윤석열은요. 그냥 검사했을 때는 대충 반국가적인 세계관을 감추고 살 수 있었어. 네. 왜냐하면 얘 세계관은 국가의 기준이 있지 않고 나한테 있거든. 기준이.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방해가 되거나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뭔가 뒤집어 씌워서 조져버렸단 말이야. 근데 권력을 얻고 나서는 이 조지는 레파토리가 반국가 행위자가 되더라고요. 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잖아. 네. 뭐 외부에서도 그런 애들이 있고 그건 이제 중국 얘기하는 거겠죠. 내부에서는 뭐 그 중국 간첩 얘기하는 걸 거고 뭐 둘 다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내 말을 안 듣는 놈들, 나한테 방해되는 놈들, 나한테 걸적거리는 놈들을 다 그냥 이걸로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네. 반국가 행위. 그러니까 얘는 그냥 검찰총장 하다가 은퇴하고 나서 고깃집 같은 거 했으면 반국가 행위까지 안 갔을 거야. 끽해봐야 먹방이나 했겠지. 권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실행할 수 있었던 건데 권력 도구가 있으니까. 권력이 쥐어지는 순간 이 사람은 반국가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군이 자기 손 안에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반국가 행위라는 것은 물리력을 동원해야 되나?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그렇죠. 물리력이 동원이 되면 빼박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MBC 김성훈 변호사 이렇게 자꾸 하는데 그분이 이번 법원 폭동 사태를 3차 내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1차 내전은 12월 3일에 윤석열이 자기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군을 동원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거고 두 번째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경호처라는 무력을 동원했고 3차 내전이 가장 심각한데 대중을 동원했다. 그렇죠. 대중을 무력으로 동원했다. 그래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근데 이게 다 그러니까 내전이라고 하면 그 세 번이 다 내전이라 하면 물리력이 동원된 가장 극단적 형태의 반국가 행위인가 그럼? 네. 그죠? 그렇죠. 뭔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예. 근데 반국가 행위는 그럼 물리적으로 뭘 파괴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제도를 거부해요. 막 이렇게 하면 그것도 반국가 행위예요? 그렇죠. 그것도 반국가 행위에 포함되죠. 갑자기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남쪽으로 튀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남쪽으로 튀어봤죠. 그거 그 윤석이 김윤석. 윤석이라고 하면 안 돼. 김윤석 배우가 네 친구예요. 이런 반인간적인 반사회적인 윤석이가 왜 나왔지? 어쨌든 여기 보면 김석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국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맞아. 근데 그 사람 되게 착해. 착하긴 하지. 네. 좋은 사람이긴 해. 근데 국가라는 권력을 인정하지 않아. 내가 거기 예속되기를 거부해. 그리고 나서 진짜로 남쪽으로 튀어버린다. 맞아요. 뭐 세금도 안 내, 뭐 국민연금도 거부해, 전기세도 안 내, 시청료도 안 내. 이것도 반국가인가? 이건 성향 자체는 반국가 성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반국가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정도는 마이너하죠. 마이너. 네, 기존의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요. 이런 애들 한두 명 있어도. 네, 언제나.
반국가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고 반국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겠네. 그렇죠. 네. 체계적으로 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반국가적 행위의 양상은 보여주고 있지만 네. 직접적으로 국가에 적대하는 행위를 하진 않잖아요. 국가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국가가 안 보게 하려고. 그렇지. 쓰는 거. 나 보이기 싫어. 국가가 나를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럼 이건 그냥 뭐 수업 시간에 땡땡이 치는 정도군요. 네. 저기 지금 많은 분들이 무정부주의 그래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아나키즘이나 아나키스트라고 불리우는 쪽이 그 행동적 아나키스트들은 이제 실제로 국가 세력을 전복하기 위해서 국가 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행동들을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제 아나키스트들은 피하는 거라는 거야. 네. 국가의 감시, 국가의 개입, 국가의 간섭 이런 것들을 피하는 거야. 지문날인 같은 거 안 하고, 네. 주민등록증 같은 거 안 만들고. 아 그래서 옛날에 보면 막 자기네들끼리 공동체 만들어서 마을 만들어 살고 막 이런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 그런 것도 사실은 반국가 행위에 해당해요. 네. 맞네. 국가의 통치 질서를 거부한 채 우리끼리 자치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되게 그러니까 소극적이면서 마이너한 형태고 네. 윤석열처럼 가버리면 극단적이고 적극적인 형태고. 적극적인 형태고 게다가 걔는 국가의 원수라고 맨날 주장하죠. 아 맞네. 심지어 자기가 원수야. 네. 국가의 원수고 행정부의 수반이야. 다시 말하면 짐이 곧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의 중요한 구성 부분을 책임지는 대리자지. 걔가 반국가 행위를 한 거라고. 아니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국가를 반하면 어떡하는 거지? 이게 윤석열의 행동이 진짜 모순적인 게 그 국가 원수로서의 어떤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게 결국은 국가라는 체계가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자기 국가가 이게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로 이뤄진 거잖아.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이 사람에게 이런 절대 권력을 준다. 근데 그거를 그거 받는 놈은 그걸 인정 안 해. 하지만 권력은 써. 그렇지. 뭐야? 그 체제는 인정 안 하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언론과 국회는 초갑이라고. 국가 원수가 아닌갑다 이 사람이. 굳이 말하면 자기는 굉장히 너무 작아. 국민들이 나를 뽑아줬는데 너무 작고 국회가 너무 커. 언론은 일단 껴준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국회가 나를 못 움직이게 해. 그러니까 얘네가 반국가 세력이야. 그러니까 얘네를 빨리 신속히 척결해야 돼. 그러면 나한테 주어진 건 지금 비상계엄뿐이 없어. 이걸 동원해야겠어. 이게 이 사람의 의식구조거든요. 와, 의식구조 끝내주게 단순하네요. 그럼 본인이 약간 짐은 국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네. 근데 망상이 이제 굉장히 큰 거고 이거를 만약에 이쪽이 반국가적인 어떤 행동들을 했거나 그렇다면 국가 질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거든. 그렇죠. 네. 사법 질서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선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든 이걸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헌법적으로 되게 문제가 있는 비상계엄 행위를 통해서 했단 말이야. 계속해서 헌법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이제 자기는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라고. 네. 반국가 행위자가 아니라는 변명이구나 지금. 네. 그러니까 헌법에 근거해서 자기는 법률적으로 했다 이거야. 근데 모든 게 하나하나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야. 이렇게 완벽하게 안 지키기도 어려워. 네. 보통 한 발 걸쳐서 하는데. 일관성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망상에다가 자기중심적 사고가 겹쳐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 반국가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제도에? 우리 제도에. 반국가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있다. 근데 윤석열 때문에 그 취약성이 덜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걔는 대통령이라 그런가? 그렇지. 짜증나. 왜 그러니까 그런 걸 대통령으로 뽑아놨어? 왜냐하면 현대 국가는 무장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세력이 국가뿐이 없거든요. 맞아. 그거를 대통령이 통수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경찰력하고 군대라고 하는 대표적인 무력 집단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는 거야. 칼 들고 깨작깨작 해봤자 되는 게 아닌 문제라고요. 근데 이거를 반대 세력을 진압하게 썼어? 외적도 아니라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거든. 그렇지? 네. 왜? 이거는 최종 수단이니까. 근데 최종 수단 말고도 얼마나 많아. 그렇죠. 아니 만약에 진짜 그렇게 주장하는 선거 부정. 아니 밝히고 싶었으면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경찰 수사해도 되고 영장 쳐가지고 압수수색해도 되고.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잖아. 윤석열이 진짜 나쁜 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알지. 했어. 예를 들어서 선관위가 여러 번 털었죠, 선거. 투표 조작 때문에 압수수색을 많이 받았어요 이미. 수사도 많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원래 안 되는데 국정원 시켜서 보안 점검까지 했잖아요. 모의 해킹까지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제도가 있는 걸 안 해 얘는. 그런데도 그거를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동원한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자기 욕심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허락된 건 다 썼는데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굳이 그렇다라기보다는 네. 그의 믿음이 만약에 그렇다면 써야 될 것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았어요. 비상계엄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더 많이 있었다. 수사나 국정원의 조사 말고. 당연하죠. 예.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국가 그 반국가적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법이 있습니다. 뭐죠?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아, 맞네. 맞아. 국가보안법이 있네. 국가보안법이 다른 나라의 반테러법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센 법이에요. 맞아. 예. 그거 심지어는 무슨 책 가지고 있어도 잡혀가잖아요. 당연하죠. 네. 이적 표현물만 가지고 있어도 잡혀가는 게 그 국가보안법이라고. 맞아. 근데 국가보안법이라는 무시무시한 장치가 있는데 이걸 왜 안 썼을까? 굳이 말하면 몇 그 운동조직 민주노총 쪽에 있는 이제 약간 조합원들 일부 뭐 종북적 행위자 맨날 그렇게 종북주의자들이 많고 야당이 다 종북주의자면 국가보안법 왜 안 썼을까? 그치. 그럼 다 잡아가지고 해? 그러면 싹 잡아갈 수 있는데. 네. 미안해 국가보안법 문제는 착각이십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습니다. 네. 아직 살아 있어. 심지어 야당이 다수 의석을 훨씬 더 크게 지금처럼 가지고 있어도 국가보안법 폐지 얘기를 잘 못 꺼내죠. 못 꺼냅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국민의힘 때문이 아니라 심지어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국가보안법은 안 된다는 둬야 된다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어떤 대립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 국가보안법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요.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 일부 그때는 사실 폐지까지도 고려했으나 폐지는 힘들 것 같으니까 개정. 상당 부분 개정 그렇죠? 이거를 이제 시도했다가 안 된 게 대부분이에요. 국가보안법을 그렇죠. SM 캉님이 정확히 잘 얘기하고 계신데 바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되니까요. 네. 국가보안법이랑 엄청나게 강력한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일단 걸기도 어려워. 그렇지. 혐의 구성이 어렵겠지. 네. 억지로 구성해야 돼. 너무나 웃기죠. 네. 아니 비상계엄을 할 정도로 국가가 변란에 빠졌는데 그렇게 종북 좌파들이 많고 반국가 세력들이 널렸는데 심지어 중국 간첩하고 막 널렸는데 왜 국가보안법을 안 썼지 그러면? 그러게 계엄하기 전에 국가보안법으로 싹 다 싹 다 잡아들이면 되잖아.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네.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국가보안법 써서 잡아들이면 돼요. 맞네. 그걸 생각 못했네. 근데 이걸 왜 안 썼을까? 그러니까 내가 쌩 거짓말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야. 그러네. 모든 수단을 아까 얘기했던 건 내가 모든 수단을 다 썼는데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썼다. 거짓말이네. 거짓말이에요. 국가보안법으로 했으면 되는데 그걸 하면 법원이 판단하니까 내가 아니라. 일단 국가보안법에 근거해서 검사가 조사하고 수사하고 영장 치고 판사 그 허락받고 이래야죠. 예. 네, 국가보안법상의 처벌들은 어때요? 당연히 어쨌든 그래 1심, 2심, 3심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래 걸려. 쌈박하게 정리가 안 되거든. 게다가 자기가 원하는 시간 안에 명태균 건이 지금 막 터질까 말까 하고 있어. 받아야 되고. 이건 진짜 타임밤이야. 이거 뭐야? 이거 시한폭탄이었거든. 이 사람 민주주의를 믿지 않는 사람이네. 그렇다니까요. 원래 그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흔히 말하는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게는 없어요. 국가보안법이라는 체계가. 기본적으로 기껏해야 반테러법 정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정말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 예전에 검찰 수사할 때도 피의자 자기 방으로 불러가지고 보는 앞에서 막 부시고 막 달력 찍고 막 고래고래 고람 지르고 또 골프 채로 막 휘둘러갖고 막 부수고 막 이랬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합법적인 절차가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데려다가 잡아 조지는 게 훨씬 적성에 맞아. 맨날 법치주의 얘기고 절차를 중시하고 막 상식 어쩌고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쌩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왜 제가 비상계엄 안 했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두환이 비상계엄 할 만한데 왜 안 했을까? 그때 그 수많은 그 학생운동이라든가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맞아. 제가 그때 얘기했죠. 경찰 내 편, 군대 내 편. 다 내 거. 국가보안법 있잖아요. 국가보안법으로 수없이 다 잡아들였어. 그러니까 상시적인 계엄 상태죠 사실은. 비슷한 수준으로. 그런데 그때도 전두환조차도 국가보안법으로 시간 걸리게 했다는 거야. 절차를 거쳤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로 사람을 많이 죽였을지언정 문제가 많았죠. 절차를 거쳤죠. 그런데 국가보안법 정말 쓰고 싶으면 쓰면 돼. 그렇지. 그런데 사법부가 안 들어줄 것 같거든. 근데 그렇다고 처음부터 사법부도 종북 좌빨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그렇지. 요새는 이제 그 얘기도 하던데요. 인제는 하죠. 왜냐면 지가 잡혀가게 생겼으니까. 좌파 사법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사법부의 그 힘을 빌어야 될 때가 있을 테니까 직접적으로 얘기 못한 결정적으로 사법부가 종북 좌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지 빼고는 다 먹혀버린 거거든. 국회 먹혔지.
사법부 먹혔지. 선관이 먹혔지. 지들 언론도 주장대로라면. 먹혔지. 네. 언론 먹혔지. 네. 선법기관으로 사법부가 먹혔어? 엄청난 일이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반국가 세력이 됐거든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그 얘기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반국가 세력인 거지. 내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초무능하거나 네. 아니면 여러분 나는 전설이다라는 소설 혹시 읽어본 적 있습니까? 나만 빼고 다 좀비로 변해버린 세상이란 말이야. 네. 주인공이 막 좀비를 사냥해가지고 막 실험을 해요. 어디가 잘못된 걸까? 근데 실험을 아무리 해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너무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데 남아있는 건가? 그렇지 그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오히려 얘네들이 새롭게 진화한 애들이고 나는 진화에 뒤처진 인간일 뿐인 건가? 근데 문제는 윤석열은 그런 생각을 안 근데 한다는 윤석열은 거지. 이렇게까지 생각할 그런 지능은 생각을 안 없는 한다는 거지. 게 네. 문제지. 그냥 나 빼고 다 잘못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한테 수많은 권한들이 있고 자기가 국가 원수고 네. 행정부 수반이면 쓸 수 있는 수많은 강제 장치들이 있는데 왜 그걸 안 쓰지 않았지? 썼지. 엄청나게 썼지. 무지무지하게 썼죠.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도 왜 끝판왕을 불러왔을까? 굳이 말하면 지 빼고는 다 빨갱이라서 그렇거든. 그렇다면 지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죠. 네. 근데 국가보안법을 안 쓴 게 그러네. 윤석열의 모든 거짓말을 보여주네. 그렇죠. 정확히 보여줘요. 다 거짓말이야 이게. 예. 예. 아니 그렇게 많은 종북 좌파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국가보안법을 함부로 쓸 수는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그렇죠? 얘네들이 구체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사실 아니면 스스로의 방식으로 국가의 전복을 기도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거든. 그 입증할 증거들이 있어야 돼. 선관위 털면 나온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근데 이거를 입증할 증거가 지들이 없었던 거야. 근데 말로는 죽어라 하고 다 빨갱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국가법을 못 쓸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건너뛰고 비상계엄 쓴 거라고. 그러면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요. 비상계엄을 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망상의 끝은 그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 인생 한 방이잖아. 구술을 해도 저기 사후 시험만 한 방에 통과하면은 네. 인생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효용성은 느꼈을 거라고 봐요. 네. 지금 호성리님이 나쁘게 생각하면 증거를 만들어내려고 그랬다고 볼 수도 있겠다. 굉장히 그렇지.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사실은 주요 타깃이었던 그렇죠.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 검사 때 버릇의 끝판왕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증거 씹는 거. 선관위의 증거를 씹는 것이 국회 장악구보다 먼저였잖아요. 네. 시간상으로도 맞아. 군이 들어간 시간상으로 보면. 증거를 심거나 지들은 찾아냈다고 생각하는 뭔가를 어쨌든 건져서 망상에 서 뒤질 수도 있는 거니까 건져가지고 야 봐라 역시 이재명이 김정은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민주당의 대부분은 진짜로 북한과 사상적으로 동일한 애들이고 지들끼리 모여서 윤석열을 따시키고 난 다음에 완전히 빨갱이 국가로 만들려고 획책했고 부정선거도 했고 네. 그거하고 막 상시적으로 합의했던 이를테면 판사 집단 우리법 연구회 막 이런 데들이 있고 네. 김명수 전 대법원장. 네.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을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 줄도 모르지. 야 이제 그렇게 가면은 그 옛날 군부 독재 간첩 조작 수준으로 네. 가는 거죠. 예전에는 국가법을 바로 써서 바로 잡아들여서 고문해가지고 증거 만들어서 그렇지. 옛날 했는데 그랬지, 예. 그러기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잡하잖아. 예. 네. 깔끔하게 이제 계엄으로 그거 만들어서 결국 다 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겁나 지저분해가지고 또 꼴이 깔끔한 거 좋아하네. 여기서 깔끔은 깜깜한- 시간이 짧다라는 의미뿐이 없어요. 네. 예. 짜증나네 정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도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맨날 얘기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심지어 간첩 조작에 가까운 그런 불법적인 일조차도 절차를 지키기 싫어서 계엄을 한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란수계를 체포하고 그러니까요. 파면시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절차를 네. 거쳐야 되니까 심적으로 힘든 거지. 그렇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원래 법을 어기는 사람을 법에 맞춰서 제압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네. 어려운 일을 하고 그래서 있어요. 법으로 그 절차들을 다 규정해 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해서 답답해가지고 올리는 여러분들의 글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속으로는 참 안쓰러운 게 똑같이 깔끔하고 빠르지가 않아. 그렇지. 알고 보면은 윤석열과 비슷한 마인드로 쏠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안 돼.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돼. 이게 선비질하려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국가적인 행위가 안 되려면 국가가 만들어 놓은 사법적 장치, 맞아. 법률적 장치 안에서 움직여야 돼. 그거는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많아요.
네. 나는 뻔히 아는 것 같고 다 결론이 있는데 아우 이런 식의 막 수많은 그 쓸데없는 것들 왜 이렇게 부대 장치들이 많을까? 아니요. 본질은요 절차고 방법론입니다. 의외로 그럼요. 실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네. 이거를 지키는 쪽이 그나마라도 진실에 좀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아. 그럼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거는. 아무리 저들이 분위기로 계속 휩쓸어서 뭔가 바꿔보려 해도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드러나는 진실은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답답하죠. 근데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 같은 거 보세요. 이 지난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사실은 너무 빠르게 넘어갔으면 드러나지 않는 진실이 드러나고 네. 그래서 어제도 보세요. 우리 이상민 잊고 있었는데 이상민 어제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나와서 그 생쇼를 하는 바람에 이상민의 12월 3일 4일 행적이 어제 구체적으로 다 나왔어요. 그러니 이런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결국 절차를 지키기 때문이고 네. 이상민을 잡을 수 있다. 네. 네. 그렇죠. 절차를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 찔리는 게 제가 정말 밤마다 그런 꿈을 꿉니다. 아, 절차를 어기고 깔끔하게 정리. 무력을 동원해서 제가 지금 방금 다른 방송에서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다크나이트 라이즈 보셨죠? 거기 보면은 왜 다리 다 끊어놓고 지네끼리 이민 재판해갖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매일 그 상상을 해요. 네. 다들 한 번씩은 꿉니다라니. 그러시면 안 돼요. 다들 한 번씩. 여러분 다 생각하시죠? 그런 거 있잖아. 야 이상민이 놀러 와봐. 너 저기로 걸어가 인마. 막 그런 거 막 뭐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야. 땅땅땅 너 유죄 죽어. 너 내란범 총살. 막 상상 속에서만. 네. 상상. 네. 예. 제가 의외로 절차가 본질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더 진실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고도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진실하고 멀어질 수도 있어요. 예, 오로지 절차만 가지고 뭔가 진실 규명을 굉장히 막 붙잡아 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진실을 잘 알지 못하고 진실에 가까이 나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이상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실체라고 하는 것이 뭐다라고 누구도 얘기하기 힘들어요. 이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봐도 나오는 결론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그렇다면 이게 이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까지는 아닌데 절차를 기존의 공동체가 오랜 기간의 노력을 들어서 만들어 놓은 절차와 그렇죠? 방법론을 지켜서 시간을 걸려서 뭔가 뜸을 들여서 만들어낸 게 좀 더 진실에 가까우리라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야. 맞아요. 네. 이걸 어기려고 하는 순간 대부분 성급하게 내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진실을 모대 진실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행위를 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게 그리고 극단적으로 가면 사실 윤석열이 한 계엄이거든요. 네. 그런 마음가짐이 가는 게. 반성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답답하더라도 그리고 헌법재판소 보면은 나름대로 또 속도를 내는 절차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테두리 안에서. 네, 그 안에서 그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학 있죠. 과학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진실이나 진리에 가장 가까운 지적 형식인 게 이 절차와 방법론 부분에서요. 맞아. 증명이라는 절차가. 그 실험 절차를 엄청 그렇죠. 엄격하게 굉장히 깐깐하고 계속해서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는 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야. 과학이 발전은 그게 발견해낸 현실의 어떤 것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시켜온 방법론입니다. 절차고. 그리고 이것이 그래서 황우석이 문제인 게 바로 뭐예요? 그거를 조작했잖아. 조작했잖아. 빨리 건너가려고. 그리고 조작한 이유는 지금까지 보니까 안 되는 게 명확해. 네, 지금까지도. 근데 우리는 믿었어. 이게 막 믿었어. 그런데 이스라엘에 무슨 그 유대 자본이 막아섰고 막 반민족적이고 이런 애들이 막 저쪽 미국에 있는 애들이 이걸 다 막아섰고 자꾸 굉장히 뭔가 그냥 건너뛰는 논리로 이거를 자꾸 해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고통스럽들 이걸 지켜서 하지 않으면 그거는 모두의 것이 되지 못해요. 그 과학이라고 하는 건. 과학이 정확히 이래. 제가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건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법적 절차라든가 이런 사회적 절차라고 하는 게 과학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서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또 결국은 확률 싸움이잖아요. 그런 절차를 거쳤을 때 우리가 더 진실 심지어는 옳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안 그러면은 나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절차를 지키는 쪽을 선택해야죠. 네. 근데 우리 반체제 정당 얘기도 해야 되는데. 네. 반체제 정당으로 해서 헷갈리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미야사미야민도 지적해 주셨지만 반사회적 행동하고 반체제 반국가 행동은 조금 달라요. 네. 반체제. 네. 사회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법률로 굳이 강제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형성된 관계에 의존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동은 흔히 말하는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네. 아 상식. 상식이라는 게 사회가 일반적으로 강요하진 않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통한다고 생각하는 기준이니까. 커먼 센스. 그렇지. 네. 네. 근데 이거를 대놓고 위배해. 길 가다 똥 싸. 반사회적 행동이에요. 또 오늘 약간 컨셉이 이게 반국가적 행동까지는 아니거든. 네. 왜냐면 법을 어기는 거야. 경범죄니까. 예. 근데 중범죄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 한 그 경범죄로 국가가 망가지진 않아요. 네. 똥 가지고 망가지지 않으니까. 근데 길 가다가 똥을 싸다 우리 다 놀라죠. 네. 엄청 놀라죠. 심지어 무서워하죠. 네. 피하지. 저 미친놈 뭐야 무서워하죠. 저거. 심지어 경찰에 전화할 것 같은데. 경찰에 전화할 거야. 경찰도 꺼리죠. 이걸 통제하기를. 소방서죠. 네. 기동대를 출동시켜도 다들 힘들어하죠. 네. 그렇게 강력한데도. 네. 근데 반사회적 행동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네. 국가를 위협하진 않는데 심각해. 심각하게 사람들을 당황시켜. 심각해. 네. 심각하게. 그러면은 뭐 똥 싸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길 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려. 네. 이거는 둘 다 경한 수준의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동들이죠. 경한 수준, 아주 경한 수준에. 네. 근데 반체제라고 하면 예. 왠지 국가보다는 체제가 더 좁은 개념 같은데. 반체제, 반국가. 좁은 개념이라기보다는 국가고 체제가 겹쳐지는 영역이 있죠. 그럼 애초에 좀 다른 개념이구나. 네, 왜냐하면 국가는 파시즘 국가도 있고, 그렇지. 그러네. 예를 들어 민주주의 국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왕정 국가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국가는 체제를 선택해. 국가가 체제를 선택한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는 훨씬 더 좀 넓은 개념에 속하죠. 국가는 강제력을 보유한 나름의 정치적 공동체를 구성한 게 국가니까.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 때 민주공화국을 채택하는 것처럼 네. 체제를 선택한다. 네. 네. 그러면은 반체제 정당, 반국가 행위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반체제 정당은 반국가 행위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겠네. 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그런데 내용이 좀씩 달라. 반체제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를테면 우리가 반체제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우리는 핵심적으로 반체제가 이 체제가 뭘까? 우린 민주공화정. 그렇죠. 민주공화정이죠. 그냥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공화정이에요. 자유민주주의는 한 번도 체제였던 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도 그런 거 없죠? 다른 나라도 없어. 네. 자유민주주의는 체제의 개념이 아니에요. 네. 민주주의라는 체제 개념에 특정한 성격을 부과한 것에 불과해. 민주공화정의 정확한 이제 체제 개념입니다. 네. 공화정이라는 건 왕정이 아니란 얘기고요. 네. 모두가 평등한 시민이란 얘기고 민주주의는 그 평등한 시민에게 권력을 줌으로써 권력의 소재가 누구한테 있는가를 보여줘요. 네. 그래서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체제가 우리가 선택한, 우리 국가가 선택한 체제입니다. 우리는 기존에 있는 국가는 민주공화정이 아니었어요. 전두환 채 때만 해도. 그렇죠. 네. 군인공화. 뭐라고 표현해요? 네. 군정이지 그냥 군정. 네. 네. 그들이 하고 있는 건. 이승만도 형식적으로야 민주주의를 선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87년 헌법 이후로 명확하게 50년간 민주공화정이라는 체제를 선택해 왔어요. 네.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의 행위는 그거를 부정하고 당연히 반국가적인 행위를 했고 결국 반체제적인 행위를 한 거지. 지속적으로. 네. 잡혀가고 나서도. 네. 어떻게 보면은 법원에 폭동을 일으킨 것도 반국가를 넘어서 반체제네. 이건 상당히 반체제네. 민주공화정의 핵심적인 기관을 타격한 그렇죠. 거니까. 네. 반체제네, 반체제. 그러면서도 반국가 행위이기도 하네요. 네, 결과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반체제 정당이네. 반체제 정당입니다. 이제 그거를 선동했으니까. 완벽하게 반체제 정당이. 그거를 선동하고 지금은 두둔하고 있잖아요. 네. 막 법원 탓이라 그러면서. 제가 늘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제가 어색하다고 얘기하는 게 한때 제가 반체제 운동 비슷한 거를 심지어 했던 사람으로서 백골단한테 쫓기는 그 행동조 뭐였지? 전투조. 전투조였다는 네. 거잖아요. 백골단에게 쫓기는 게 아니라 백골단이랑 싸우는. 싸우는. 안돼 싸우면 두 개는 달라. 싸우지 마. 그럼 교수님 저 이거 좀 물어보고 네. 싶은데요. 반체제 정당을 공격하는 건 네. 온 체제입니까? 반체제 이거는 뭔가 유도성 질문인데? 아니 그냥 그러니까 그 물리적 공격을 포함해서 네. 반체제 정당이잖아요. 네. 없어지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도? 반체제라고 하는 건 훨씬 상대적인 의미가 강해서요. 예를 들면 제가 반체제 운동을 했다는 게 실제로 87년 헌법 체제를 부정한 게 아니라 87년 헌법을 실질화시키지 않은
국가를 부정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말로만 87년 체제라고 하고 실제로는 그 체제를 어기고 있는 체제에 반대한 거죠. 그렇죠. 네. 네. 분명히 우리는 고문을 금하고 있는데 고문 행위를 한다거나. 그렇죠. 네. 백골단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그렇죠. 시민에 대해서 경찰이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 대놓고 사복체포조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87년 헌법체제가 겨우겨우 만들어 놓은 민주공화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체제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국가 내지 정부에 대해서 반대한 거야.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광훈이 지금 왜곡하고 있는 저항권 아니에요? 국민 저항권? 그렇죠. 그런 게 저항권이죠. 네. 그때 일단 도로로 내려서는 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더라도 내려서는 거야. 여러분들 사실 시위하면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법률이 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법률이거든요.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은 좀 더 경범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근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본질적인 우리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관한 법률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두 가지가 충돌한다면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 걸 우선시하는 거야. 그래서 신고하는 거죠. 내가 집회하겠다고 신고하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예외로 두는 거야.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집시법상에서는 집회구역을 신고한 것보다 벗어나도 경찰 통제 아래 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집회가. 네. 그런데 서울 서부지법은 도로교통법의 관할을 받는 영역이 아니야. 그건 도로 안에 있어.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집시법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와 헌법의 문제로 가는 거고. 당연하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진짜 정말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알만한 사람들이 아까 우리 같이 봤지만 권영세 이런 사람들 이제 권성동은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고 왜 이러냐는 거죠. 반체제 반국가까지 가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네. 왜 그러냐면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무섭구나. 그리고 그런 눈앞의 이익에 눈을 멀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도 이익이 안겨지면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익이 안겨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허상일지라도 지지세가 좀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반체제 정당이라는 말은 실제로 정치학에서 쓰이는 말이에요. 되게 웃기죠. 자기 모순이거든. 정당이라는 건 체제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이 있다고? 있어요. 어느 사회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대부분 극단주의 정당들. 극단주의는 헌법이 정해놓은 경계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정당들이거든요. 테러 같은 거는 우리 법률이 금하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테러도 가끔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해. 그럼 극단주의가 되는 거죠. 이거는 반체제적이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 데들이 전 세계들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브렉시트당 이런 것들은 반체제 정당. 대부분의 극우 정당들 반체제 정당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극단화되진 않아서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행위는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지까지는 않아. 또는 이를테면 이것의 결말은 헌법을 바꾸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헌법을 좀 더 옮기거나 이래야 되거든. 그래야 자기들이 체제 내 정당이 되지. 그러면 사실은 여기들이 해야 될 것은 헌법을 바꾸자는 운동해야 돼요. 근데 지금 대단히 모순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들이 헌법을 지키면서 헌법 지키는 사람들도 반체제라고 반국가라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들이 쉬익하고 몰라가는 순간 반국가 행위자가 된 거죠. 반체제 정당이 된 거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떨어져서 오히려 철저하게 법과 절차를 지키는 사람들한테 니들이 그럴 만했다. 니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지. 법원이 폭동을 당했는데 법원 탓이라고 하는 반체제 정당. 그래서 법원에 제가 침탈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건 반체제 행위자임을 반국가 행위이자 반체제 정당이 되어가고 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보다 국민의힘이 더 심각해진 거예요. 더 심각해졌죠. 윤석열을 두둔하는 것은 뭐 우리가 막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은 버렸지만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정치적 이득 때문에. 근데 우리가 반체제 정당 그리고 법원 폭동을 두둔할 줄 몰랐지. 한 주 만에 더 심각해진 거예요, 상황이. 심각해졌고 이 부분은 좀 이제 잘 지켜봐야 되는데 반체제 정당은 다루기가 되게 까다롭거든요. 마치 지들이 체대안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막 민주적 권리를 요구하잖아. 정당 보조금도 받아가고. 맞아. 선거 참여하고 막. 언론이 막 이렇게 자리 마련해주면 가서 앉아있고. 맞아. 기사도 너무 많이 내요. 원래대로 반체제 정당한테 마이크를 쥐어주면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체제 내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맞아. 그들은 체제에서 이익만 뽑아갈 뿐이지 절대로 체제에 기여하지 않아요.
체제에 기여하면 안 되지. 반체제 정당이. 그래서 체제에 기여하려는 사람들을 왕따 시키잖아. 그렇죠. 예. 그래. 너 왜 우리랑 뜻이 달라? 맞아, 너 맞아. 나가 탈당해.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 그게 또 파시즘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럼. 너 내 편 아니면 나가. 뭐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그 내 편임을 증명하는 것도 누군가를 공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반체제 정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근데 이제 불러야 돼요. 그쵸. 국민의힘은. 찍어가지고 국민의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위헌 정당 그 해산 심판을 뭐 해야 된다라든가 네. 이런 건 뭐 주장해도 좋아요. 근데 저는 이왕이면은 선거에서 쫄딱 망하는 꼴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처참한 복수이기 때문에 네. 이런 반체제 정당을 없애는 방법이기도 하고 네. 이 반체제 정당들은 반체제 정당으로 낙인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냥 지금 위헌 정당, 내란 정당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게 다 반체제 정당이라는. 네. 앞으로는 반체제 정당이라고 불러가지고 한 다음 선거에서 한 20석쯤으로 쪼그라들어 버리는. 네. 예. 20석도 좀 많은가? 아니 뭐 20석 정도면 근데 그 20석이 어떤 인간들인지를 봐야지. 그러니까. 김상욱 같은 사람들 20명이라면 이해해줄 수 있는데. 그렇죠. 나경원 같은 사람 20명이라면 그건 또 얘기가 다르다. 그거는 여전히 조그만 반체제 정당이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내란 정당이라는 이런 게 이런 워딩은 대중적으로야 이제 정확한 말이죠. 근데 국민의힘이 직접적으로 내란을 한 게 내란에 기여한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내란을 시도한 거를 막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내란 정당이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위헌 정당 무슨 위헌이지? 내란 정당은 그냥 내란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 근데 반체제 정당은 이들을 다 묶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명확하잖아. 아, 내가 살고 있는 이 체제를 반대하고 있구나 이놈들. 그렇지.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니들도 동의했던 87년 체제, 이 헌법 안에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을 니들은 안 하려고 해. 그러면서 우리는 행동하려고 하는 자를 자꾸 쫓으려고 그래. 예. 그래서 너희들은 반체제 행위자들이야. 반체제 정당이야. 라고 낙인을 찍어줘야 돼요.